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는 무려 25년에 걸쳐서 4편의 시리즈로 만들어졌죠. 이외에도 몬스터 주식회사, 인사이드 아웃, 그리고 겨울왕국까지 모두 픽사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우리를 그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데요. 오늘 책플릭스에서는 바로 이 추억의 작품들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랑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숫자 덕질을 좀 하고 있는 덕PD입니다. 숫자 덕질은 숫자 뭔가요? 덕질은 뭘까요? 덕질 안 한다고 했더니 이제 덕질을 만들어 오시는 것 같은데. 네, 별 덕질을 다 쥐어짜고 있죠.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 중에 무엇이 덕질일까 쥐어짜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책플릭스 팟캐스트 한 지 5개월 좀 넘었어요. 와, 벌써 5개월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했는가 막 하면서 이제 뭐 조회수도 좀 보고 댓글도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쓰여요. 처음에 런칭한 다음에는 왠지 많은 사람이 들었어, 빨리빨리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막 청취자 조금 늘어나 너무 행복하고 구독자 늘었다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100명은 늘었는데 안 느네요. 약간 이런 눈이 높아졌어. 눈이 높아져가지고 생긴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숫자 덕질, 좋은 숫자 덕질이네요. 네, 애청자분들이 계셔서 댓글도 계속 달아주시고 해가지고 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덕PD가 숫자 덕질과 함께 댓글 덕질도 하는 중이어서 청취자 덕질. 네, 댓글이 올라오면 캡처해서 바로 단톡에 보내주다.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저희가.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댓글 소개를 좀 하고 갈까 해요. 오지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오랜만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거는 오디오 클립 통해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네. 보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책플릭스 듣는 재미로 일주일을 견딥니다. 추천책도 사고요. 뭐 사셨을까? 어떤 책 사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 책 기다리는 재미도 쏠쏠해요. 아들에게 추천했더니 재밌다고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일지 기대하고 있어요. 항상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티가 났나 보네요. 저희가 아드님께 추천했다니 그 아드님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게요. 어떤 거 궁금하네요. 성교육책이었을까? 뭐였을까? 아니면 부모님이랑 싸우지 않는 법 이런 싸우지 거였을까? 않는 뭐 토니 에드만 같은 거 봐라.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책 추천해 주셨는지 또 어떤 책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입소문까지 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책디님도 하나 읽어주시죠. 네, 팟빵의 요거트님이 댓글 써주셨는데 팥빵의 요거트 맛있겠다. 팥빵의 요거트는 뭐야? 맛있겠다. 요거트 위에 팥빵을 토핑해서 팥빵의 먹는 거야? 아, 그러네.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먹어볼까? 갑자기? 저희가 지금 배고파서 정신이 없죠. 요거트님 댓글 읽을게요. 재밌고 유쾌한 방송을 발견하게 돼서 기쁩니다. 잠잘 때 듣기에는 세 분 텐션이 너무 높아서 잠들었다가도 깨지만 그 외에는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잠잘 때 좋은 잠잘 때 방송이 아닙니다. 듣기에는 시끄러우실 텐데. 정말 좋은 방송이 아니죠. 좀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꾸준한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참 세 분 케미도 너무 좋아요.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거트. 네, 요거트님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들으시나 봐요. 네. 근데 저희 인스타에도 이제 다른 분이 댓글 메시지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자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팟캐스트를. 뭔가 자기 전에 이렇게 엄마가 동화책 읽어주던 기억을 약간 베드타임 스토리. 좀 의심되는 게 자극하는 오프닝에서 주무시고 같은데. 오프닝에서 나긋나긋하니까 오프닝은. 이미 예전의 잖아요. 말처럼. 그렇죠. 근데 저희가 떠들기 신나게 시작하면 수다 떨기 때문에. 맞아. 끝도 없습니다. 정말. 저희는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아니에요. 화이트는 아니에요. 백색 소음, 그냥 소음입니다. 네, 어떡해. 저도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팟캐스트의 코모스님. 세 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진짜 편하네요. 잠이 방금 신나게 얘기했지만 편안하신 분도 계시답니다. 다행이다. 네. 책과 영어로 나누는 대화를 듣다 보면 배우는 것도 있고 새롭게 생각해보는 것들이 생겨서 진짜 애정하는 팟캐스트가 되었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업데이트 되길 기다리는 팟캐스트는 이게 처음인 것 같네요. 늦지 않게 제때제때 올려주세요. 네. 그렇네요. 늦지 업데이트는 않게, 늦지 않게. 편집하라. 앞으로도 좋은 내용의 방송 부탁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실 텐데 힘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모스님. 진짜. 네. 애플 팟캐스트에도 들으실 수 있답니다. 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리뷰도 좀 남겨주세요. 애플 팟캐스트에 확실히 리뷰가 좀 적긴, 댓글이나 리뷰가 잘 안 달리는 게 신기해요. 근데 조회수나 다운로드는 되게 많거든요, 여전히. 네. 숫자 덕지 그만하시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분석하고 있으시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보나님, 요거트님, 쿠모스님 지금 듣고 계시다면 저희 책플릭스 SNS 계정이나 이메일로 커피 쿠폰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네.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을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추억의 그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작품들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네. 덕 PD 시간이에요. 어떤 작품 가져왔나요? 네, 여러분의 추억의 작품 어떤 리스트 중에 덕질이었을까? 무조건 있을 겁니다, 아마. 혹시 장난감 좋아하세요? 장난감? 아, 설마 장난감? 설마 그건 작품? 아니겠죠. 그 네. 이야기? 어쨌든 장난감 좋아하십니까? 아, 네.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 근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장난감이 되게 넓은 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흑장난도 장난감이잖아요. 그치. 그쵸? 근데 어렸을 때 뭐 가지고 놀았냐? 이거. 흑수저여가지고. 자연인이었구나. 아니 진짜 부모님이 항상 그랬어요. 얘네는 흑장난만 있으면 잘 놀았다고. 그렇긴 하죠. 에이. 흙 가지고 뭐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요. 흑만 있으면 재밌었다. 저는 인형 많이 인형. 가지고 인형 놀고. 좋지. 음. 전통의 장난감이죠. 뭐든 장난감을 할 수 있죠. 막 그 어렸을 때 보면 애기들 막 요즘은 뭐 어벤져스 이런 캐릭터가 유행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막 로보트물 이런 거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치. 로보트. 저도 로보트 좀 갖고 놀았어요. 그런 거 있었고 아니면 뭐 그냥 뭐 뾱뾱이 같은 장난감들도 좀 있고 미니카 이런 거. 인형도 사실 가지고 많이 맞아요. 놀잖아요. 저는 레고를 굉장히 블록. 좋아했습니다. 아. 레고는 지금도 네. 전 지금 좋더라고요. 엄청 이제 좋아요. 와서. 레고 근데 옷에 엄청 다시, 비싸. 맞아. 어른들의 취미로 구상하는 고급이야.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그냥 들어. 손바닥만한 거 하나씩 사요. 네. 너무 작은 거. 그래서 근데 부모님이 장난감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분들이셨어. 음.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렸을 때는 좀 가지고 놀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안 사주세요. 안 사주시니까 그래서 물려받고 이러지 않나요? 레고 이런 거는? 애초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자체를 별로 좋게 안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수 무슨 있죠. 일이 벌어지냐. 세뱃돈을 받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아. 그러면 내가 세뱃돈으로 레고를 사겠다라고 어. 했다가 그것도 사실 금지당했나요?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엄청 땡깡을 피웠던 기억이 있어. 백화점 아, 복도에서 그치. 그또 레고 사달라가 아니야. 하지. 레고 살 거야. 그래 가지고 안 가. 완전 난 어렸을 때 떠나지 않겠다. 그렇지. 그러면은 부모님은 거기 살아라고 하고 맞아. 엄마 간다. 우리 덕 PD는 백화점에 살아. 엄마는 갈 거야. 아무튼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 얘기 해봤는데 자 무슨 설마 그 작품인가요? 설마 제가 토이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설마. 이거는 다 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소개하는 건 뭐냐? 책입니다. 책인데 창의성을 지휘하라. 오, 제목부터 제목 아주 상당히 재미있나? 김이 샜어요. 어떤 책인지 재미지 않기만 해봐라. 자 이게 왜 추억의 작품이냐? 자 추억의 작품은 아니고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작품인데 뭐냐면 이 토이스토리 시리즈 있잖아요. 1, 2, 3, 4까지 나왔죠.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 몬스터 대학교도 나왔죠. 니모를 찾아서 뭐 도리를 찾아서 다 인사이드 봤어. 아웃, 최근에 겨울왕국까지 어. 사랑받는 3D 애니메이션 제작견 픽사, 픽사.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사장이 지은 책입니다. 좀 흥미가 생겼어요. 네, 아주 훌륭하죠. 그 픽사라는 디즈니 합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픽사라는 그 기업의 공동 창업자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기업 문화, 토이스토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재밌겠다. 겨울왕국이 제작되던 시기쯤까지 픽사를 만드는 엄마 아빠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렇죠. 그런 거죠. 사실 책플릭스에서 이런 경영서를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추억의 작품을 좀 떠올려 보는데 토이스토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토이스토리는 그 자체도 추억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렸을 그쵸,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고 나의 추억의 작품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추억으로 남는 작품들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래 이런 경영서를 잘 안 읽는 편인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면 기업에 대한 얘기지만 예시가 전부 우리가 아는 그 장난감 그런 거인 거야. 만화 영화. 그 네, 뒷이야기. 맞아요. 만화 영화란 말 좀. 만화 영화죠, 뭐. 맞죠? 네, 알라딘이 네. 개봉하던 해 태어나. 아무튼 실제로 토이스토리뿐만 아니라 픽사 애니메이션들을 좀 보면은 우리를 추억으로 날려버리는 힘이 좀 있어요. 몬스터 주식회사 이거 제목만 뭐냐면 들어도 진짜 추억으로 네, 날아간다. 우리의 추억의 작품이지만 몬스터 주식회사의 스토리가 뭐냐? 어렸을 때 우리 침대 맞아. 밑에 막 옷장 안 보이는데 뭐가 있을까 무섭잖아요. 그 괴물들. 그런 괴물에 대한 이야기죠. 인사이드 아웃은 뭐 감정을 의인한 캐릭터들이긴 맞아요. 하지만 아. 기억과 빙봉 추억에 대한 픽사였구나. 이야기죠. 빙봉이 없을 때 울었다고요. 그니까요. 코코 기억나실 거예요. 네. 코코 사후 세계에 대한 그쵸. 상상력.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다 따뜻한 추억들이 담겨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족 그 시청자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픽사에 그러면 이 추억 덕후들만 모여있냐. 추억 덕후래. 근데 아니에요. 뭐냐면 이 부제가 뭐냐면 이 책의 부제는 지속 가능한 창조와 혁신을 이끄는 힘. 딱 그냥 그 기업의 어떤 진짜 경영서 같은 느낌이죠. 자, 이렇게 몇 년씩에 걸쳐서 지금까지 뭐 하나 나오는데 3, 4년씩 걸리잖아요. 애니메이션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사랑하는 대작들을 만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에 대한 이야기 경영서에 가깝다 보니까 딱딱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기업의 성장사다 보니까 대입할 수 있는 성장 덕후로서 그리고 재밌게 뭔가 해주는. 기업을 사람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가 막 나옵니다. 그런 거 재밌죠. 그거 재밌을 것 비하인드 씬 그런 거 재밌잖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토이스토리 2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극장 개봉이 아니었대요. 그러면요? 비디오 대여용 애니메이션. 노랑 비디오로 볼 뻔했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극장에 개봉 안 하고 비디오로만 출시되는 요즘으로 거야. 치면 뭐랄까 웹 오리지널 같은 건가? 그렇지. 넷플릭스도 좀 넷플릭스 오리지널? 유튜브 오리지널? IPTV 오리지널? 그런 뭐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그 토이스토리가 나왔을 당시만 해도 애니메이션 속편이 극장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잘 없었대요. 될 거라고 생각 못했구나. 전혀 못한 거죠. 그리고 토이스토리 자체가 너무 빅히트였기 때문에 그 속편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었겠죠. 오히려 비디오 전용 영화 시장 되게 컸대요.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그 엄청난 비디오 대여점들. 대여점으로는 장사 안 뜬과 했어요. 먹으면 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니까. 근데 그게 어떤 우여곡절과 이거 픽사의 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토이스토리 2를 만드는 과정들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극장 개봉을 했고 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 뭐 그런 얘기들. 또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인공이 지금은 주인공이 되게 꼬맹이인데 그 마지막에 원래 주인공이 어른이었대요. 설정이 뭐냐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괴물을 볼 수 있는 30대 회계사. 아는 형. 아는 형이죠. 나는 보건교사 아는 형. 아는 형인데 근데 퇴치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야. 그냥 무서울 뿐이야? 그냥 그렇지. 그냥 보이는 거야. 그냥 보이는 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이 괴물들이 자기 직장, 뭐 데이트하는데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쫓아와.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공포였던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네. 어떤 거. 그걸 알고 나서 괴물들과 친구가 되면서 공포를 극복하고 괴물이 사라진다. 원래 이게 몬스터 주식회사의 초기 설정이었다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이 플롯과 인물을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 픽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인공은 30대 어른이 아니라 6살 소녀가 됐다가 다시 소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7살 소녀로 바뀌고 이 나이도 되게 계속 바꾸더라고. 한 살 차이가 뭐가 있나 봐요. 그러게요. 그리고 결국에는 말도 못하는 유아로 갑니다. 최종판에선 그렇죠. 부란 그 애기 캐릭터.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 거냐?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 아이디어를 낸 제작자가 가지고 있던 설정 중에 겁을 주는 걸 직업으로 하는 괴물들. 이거는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죠. 그 설정은 살리고 그리고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이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걸 가지고 제작자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문제란 해결 과정에선 괴롭지만 결국 애착이 생기고 사라지면 그리워진다. 이 한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작품에 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뭐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가. 네.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는 결국 몬스터 주식회사를 통해서 표현이 된 거예요. 네. 마지막에 되게 그 어렸을 때 무서워했던 그 괴물들에 대한 아련한 그런 거를 표현을 한 거죠. 친숙한 괴물들과 멋있다. 그 어기의 관계를 통해서. 자, 토이스토리 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이스토리 2에서 주인공 우디가 직면하는 고민은 이거 사실 많이 보셨을 테니까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장난감으로서 나를 잊어버렸어. 앤디가 주인공인 더 이상 앤디가 날 찾지 않아. 나를 찾지 않아. 근데 앤디 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있음으로 해서 완성되는 장난감 컬렉션의 일부가 되어 박물관으로 갈 것이냐 이 갈등이잖아요. 이 갈등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함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것이 있고 다른 선택지는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훨씬 나아. 남들이 그리고 고르라고 하면 다 골랐을 다른 선택지 이 둘 중에 뭘 고를 것이냐 이 메시지를 토이스토리 2라는 1시간 반짜리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들에는 결국에는 다 외피라는 거예요. 그건 다 형식이고 재밌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작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알맹이. 그게 그리고 사람들을 그 작품을 기억하게 만드는 우디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어가 아니라 다 80분을 보고 난 다음에 딱 내 마음속에 남는 아련함 그런 것들이 이제 픽사에서 작품을 만들 때 중요하게 여기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조금 궁금해지죠? 네. 자, 이제 근데 어쨌든 기업 문화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기업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특히 창의적인 일을 하는 기업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원칙이 딱 두 가지라고요. 픽사는 하나는 스토리가 왕이다. 너무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프로세스를 신뢰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뭐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누가 말로는 못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책에도 누가 말로는 못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뭐냐면은 지키는 게 어렵지. 예,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지켜왔는지. 근데 이게 왜 어려운지는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가 알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방송사에 있으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토리가 내용이 재밌어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알지. 핵심 중요해. 그 메시지 중요해.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전달하냐. 그렇죠. 이런 상황에 봉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혼자 쓰는 작가들이 아니니까 내용이 끝장나게 재밌어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재밌다는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야. 그런 과정들. 픽사는 이 과정을 프로세스로 만든 거예요. 무엇이 재밌는 스토리인가를 만드는 절차를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드냐면은 사실 뭐 애니메이션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이름을 알만한 감독들이 있어요. 픽사의 유명한 제작자들 뭐 존 라세터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회의를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인공 그 스토리를 쓰는 사람이 이런 스토리를 갖다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막 하는데 이게 얼마나 살벌할 것인지 예상이 되죠.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누군가에게는 그거는 이렇게 그 설정은 뭐 설득력이 없어요. 라거나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라든가 그런 무지막지하게 솔직한 냉혹한 평가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서워. 보이는 화면은 정말 귀엽고 행복한데 네네. 뒷모습은 무섭네요. 이 토이스토리 같은 애니메이션들 제작되면 2, 3년씩 걸리는데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 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스토리를 계속 고쳐가면서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프로세스를 신뢰한다라는 말은 이거 되게 재밌는 쪽으로 발전이 돼요. 이게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면 무슨 뭐 결제 단계 같은 거 생각하고 그 결정 단계 같은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자가 강연을 다니면서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던져볼게요. 괜찮은 아이디어와 괜찮은 인재 중에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괜찮은 인재. 인재? 황금알이냐 황금알 낳는 거이냐 그거 아니에요? 되게 심플한데? 청중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50대 50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런 컨텐츠는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이디어 딱 거기서 출발하느냐이잖아요. 사실 반반으로 나뉘었다는 건 근데 감으로 그냥 골랐다. 사실 이건 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청중들한테 그냥 던진 질문이니까 가림막을 치셨다. 네. 근데 2년간 이 질문을 던지고 다녔는데 2년 동안 딱 한 명이 이 질문 자체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래요. 질문에 오류가 있대. 같은 거 아이디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사람이 없으면 아이디어도 없는 거 아니냐.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픽사에서 프로세스를 신뢰한다고 하는 거는 절차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 프로세스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신뢰한다. 그래서 인재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원칙들 좀 재밌어요. 채용할 때는 무조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뽑는다. 이거 되게 근데 좀 못 무서운 게 들어가겠다. 인재를 뽑았는데 기대만큼 안 할 그러니까 수도 있는 면접만 거잖아요. 잘 보는 인재 그 기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면접 자체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인 한국의 기업에서 채용할 때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질문 던진다까지는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한테 어떤 문제를 줬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데 신박한데? 라고 뽑아. 뽑은 다음에 팀을 잘 꾸려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평범한 팀에 주는 것보다 평범한 아이디어를 탁월한 팀에게 주는 게 낫다. 뭐 그런 케미가 그 팀이 굴러가는 맞아. 케미에 대한 이야기. 뭐 다 맞는 얘기인데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 픽사라는 성공한 기업이 어떻게 실제로 실천을 했는가 이거가 다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죠. 그런 것까지 담겨있기 때문에 방송사는 말할 것도 없고 기획 업무, 요즘 창의성 중요하지 않은 조직이 없잖아요. 콘텐츠 안 다루는 직업군이 거의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뭐 어떤 예술가처럼 개인의 천재적인 창의성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창의성을 촉발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이라면 쉽게 말해 관리자들, 부장님, 국장님, 사장님, 본부장님 뭐 자기가 뭔가 뭐 광고기획사든 뭐 이런 진짜 방송사든 뭐 콘텐츠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추억의 작품이라는 그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가지를 좀 쳐서 약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부장님들 듣고 계셔? 이 책은 제가 볼 때 그 사드세요, 회사에서 한 번씩. 사서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고 독후감 쓰게 해야 돼. 그거를 막내들이 평가해야 돼. 독후감 400자씩 써와라. 리더들의 입장에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창의성을 끌어주고 싶기는 한데
그걸 어떻게 끌어낼지 모를 때. 그쵸.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 짤 같은 데 돌아다니고 유머 게시판 같은 데 나오는 거는 그 부장님이 뭐 같은 거 만들어 와. 뭐처럼 해봐라. 뭐 예를 들어 그냥 막 어디처럼, 얘기할까? 펭수 같은 거 만들어 와.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펭수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말한다고 나오는 자판기야.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무슨 픽사 애니메이션 관련 전시를 그때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맞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아까 몬스터 주식회사 예를 들어주셨는데 설리의 그 초기 모형, 그 괴물의 초기 여러 가지 디자인 맞아. 후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고 눈이 세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맞아. 하나였다가 막 털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막 심지어는 그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의 모션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수정을 한대. 걷는 폼을 어떻게 하는지.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모델링을 해서 얘가 실제로 원하는 느낌 나오는지 그래서 그 후보가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그 많아요. 괴물의 그 샘플이 진짜 이거 이 중에서 이 설리가 선택받은 것도 적당히 무서운데 적당히 사랑스럽고 맞아. 막 이런 느낌들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여러 번 하면 나오는구나 신기했고 그래서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퍼니라는 제목으로 그런 아이디어북 이 스케치들 담겨 있는 그런 게 예전에 그 한번 출간됐을 때 화제가 돼가지고 제가 집에 사놨거든요. 가끔씩 보면 되게 신기해요, 진짜로. 친숙한 캐릭터의 이게 다른 이렇게 모습. 될 뻔했구나. 근데 그게 보통 회사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잘리거나 별론데? 한 3개 하지 마. 가져오고 부장님이 하나 골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소위 물량 공세를 하려면 한 20개씩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근데 그게 이제 최종작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 프로세스를 회사에서 어떻게 마련을 해주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결국에는 저는 조직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구조와 프로세스와 어떤 그런 전반적인 문화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게 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추억을 만드는 회사. 추억을 만드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추억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요즘에는 진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엄청 시기잖아요. 나오죠. 오히려 잘 네. 골라보는 게 어려울 정도? 맞아요. 그럼에도 뭐 인생책, 기억에 남는 영화 이런 거는 쉽게 잘 변하지 않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인생책? 예전에 오지가 그 저희 첫 방송할 때 황현산. 나는 최애를 꼽기 힘든 성격이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최애보다는 애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저는 청소년 작품들 되게 아직까지도 인상 깊게 많이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런 책 아세요? 돌아온 진돗개 백구. 아주 특별한 우리 형.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자전거 도둑 이런 거. 장르가 좀 다른 것 특히 같은데. 국내 소설들. 저는 그런 거 있었고 저는 뭐가 기억나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교과서 학기 끝나거나 이제 학년 끝나면 받잖아요. 그러면은 받으면 국어책은 다 읽었어요. 재밌지. 받은 날. 그냥 재밌지. 그때 그런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은 대부분 좋은 어쨌든 양질의 맞아. 소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받은 날 다 미리 읽고 막 아껴서 읽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읽은 작품들은 다 기억이 나고 되게 그럼 좋아요. 오지의 인생작들은 초등학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교과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영화는 저는 그거 해리포터 영화를 시리즈? 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1편? 맞아. 딱 1편에 그 감성이 있어요. 어린 그때 내가 정말 해리포터 시리즈를 몇 년 동안 읽으면서 상상하고 너무 막 맞아. 부러워하고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학교 다니고 싶고. 호가트 가리고 싶었어? 너무 부럽잖아요. 마법 지하철 가면 학교인데. 자꾸 들어가고. 무슨 빗자루 타고 다니고 그런 거. 그치. 그거를 이제 실사로 막 이렇게 훌륭하게 구현한 맞아, 그 영화를 봤을 때 맞아. 그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그 기억이 났네요. 그 기억나죠. 저한테 2001년. 인생작은 이런 것들인가 봐요. 한 20년 됐구나. 어린 나를 만든 작품들. 신기하네요. 진짜 인생 작품. 제 생각에도 저도 인생작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잘 모르겠어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먼지 쌓인 작품 중에 그냥 다시 한번 꺼내보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게 인생작에 가까운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4월은 너의 거짓말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냥 먼지가 그래도 한 번 보고 안 먼지가 꽤 된 그런 작품 중에 엄청난 명작입니다. 한 번 다시 보고 싶다 네. 이런 게 그런 쪽 같아요. PD의 인생작은 저 인생작을 소개하자기보다는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올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이게 결국에는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문화생활 자체를 처음으로 막 엄청난 물량을 습득했던 게 대학교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학교 그거에 밀리기도 하지만 게임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비는 시간엔 전부 게임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런 만화, 뭐 소설,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볼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에 딱 가니까 할 일이 없어. 공부는 안 하고 다니고 할 일이 없어서 엄청 봤죠. 만화방 다니고 DVD방 다니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본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1화에서 소개했던 허니와 클로버 만화책도 대학 그때 이제 완결은 나중에 났지만 보기 시작한 거는 대학교 갔을 때. 때였고 뭐 헤드윅 같은 영화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같은 영화들도 개봉할 때 본 게 아니라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대학에 가서 이제 DVD방 가서 봤어요. DVD방 혹시 좀 다니셨습니까? DVD방 약간 근데 그런 느낌? 비위생적인 느낌? 그리고 약간 좀 이게 음흉한 장소 이미지가 있긴 있었어요. 저한테 DVD방은 어떤 느낌이냐면 새벽에 가잖아요. 막차 기다리는 곳 맞아. DVD방 막차 맞아. 기다릴 때 많이 가. 술 먹고 술 깨려고 가는 곳이었고 막차래 첫차 기다리면서 뭐지? 밤새 보는 거구나. 늦게 가면 사람이 많이 없겠고 다들 자는 용도로도 쓰기 때문에 숙박업소까지는 안 가고 그런 뭐가 느낌. 있냐면 골아 떨어 자잖아. 그래서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볼 수가 있었어요. 시끄러운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좁은 방인데 마치 영화관의 사운드처럼 쾅쾅쾅 울리는 그런 자기 방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본 것 중에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는 뭐 만화들이죠. 주로 슬램덩크나 바람의 검신 같은 이런 10대 후반이나 결국에 20대 초반에 뭔가 취향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점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주에는 추억 속의 작품을 주제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방송을 준비할 때 컨셉을 레트로라고 레트로였습니다. 맞아요. 레트로로 잡았거든요. 해보자. 우리도 요즘 레트로가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아유, 트로트도 따라가 난리 보자. 나고. 우리도 해보자. 트로트스럽게 가보자 했는데 가지고 와 보니 이제 추억의 작품들. 아니 이게 레트로랑 추억이 좀 달라요. 다른 것 네, 같아요. 어떤 느낌이 다를까요? 레트로는 요즘 핫해야 되는 것 같아. 좀 다시 떠올라요. 싹쓸이 같은 거의 거. 막 뉴트로라고 하듯이. 그치. 저는 레트로는 좀 멀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의 기억은 레트로라고 부를 수가 그렇지. 없는데 더 엄청 오래전에 올라가야지. 조금 더 거리감이 있어야 레트로가 성립이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2020년이니까 작년에 한- 유행하던 건 사실 레트로 그치. 아니잖아요. 복고 아니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 20년 전 10년? 거는 돼야 10년까지는 될까? 왜냐면 우리가 한창 이 레트로 열풍이 떴던 게 90년대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맞아요. 향수 같은 게 맞아요. 있었잖아요. 응답하라, 무한도전, 응답하라 그치, 그쵸. 해가지고. 무한도전에서 토토가 했던 것도 몇 년 맞아. 전이고 음. 그렇게 90년대까지 맞네요. 90년대를 제 생각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응답하라 다음 시리즈로는 2002 월드컵 때를 해주면 좋겠다고 좋을 것 하더라고요. 같은데요. 저도 그 응답하라를 만든 그 PD의 신원호 인터뷰를 PD. 읽어봤는데 90년대는 거리적으로는 되게 가까운 시간인데 예를 들면 막 8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가까운데도 되게 멀게 느끼는 이유가 생활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그쵸. 그때랑 그렇죠. 이 심리적 거리감이 엄청나서 그렇대요. 그래서 레트로는 조금 그런 심리적 거리가 거리감? 있는 공간과 시간의 문화인 것 같고 추억은 전 그래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추억이 될 수도 있지 될 수 않을까? 있지. 이런 거 시간적인 조금 더 나와 조금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거 음. 아닐까 생각 들어요. 추억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의 차원인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책플릭스도 다음 달에 추억될 수 있어. 추억의 저편에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계속 인생 영화, 뭐 인생 책이나 이런 작품들 얘기를 해도 저는 작품보다는 그때 그냥 어떤 상황, 그때 나 이런 거. 그때 내 모습과 기억에 누구와 숫자 같이 틀어야 된다니까. 있었는, 그게 더 기억에 남아서 그런 인생작으로 남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몽글몽글해요. 옛날에 나 원래 써 그럼 보던 그래. 때가 생각나고. 집에 가서 또 비디오 보고 싶다. 근데 비디오보다 갑자기 5초 전 돌아가고 싶은데 안 돼서 맞아, 안 돼. 막 더블 클릭하고 막 TV. 그럴 수 있다고. 터치할 수 터치 있다.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돌려야 돼 테이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추억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 어제부터 좀 채워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뭔가 추억의 작품, 다시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작품들 있으시면요.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